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빈 변호사입니다. 자, 이 시간 지난 7월 첫째 주에 치러진 시험이죠. 2025 군무원 9급 문제에 대한 기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본격적인 개별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번 25년 군무원 9급 시험의 행정법 시험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좀 해보면은 우리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또 카페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 바와 같이 야, 이게 군시 시험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또 퀄리티 높게 출제된 정말 양질의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출 문제가 공개된 이후로 이제 군시의 출제 경향이 과거에 정말 그지 같았던, 이게 장난하나 싶었던 식의 그런 퀄리티 낮았던 문제의 출제를 벗어나서 조금씩 공시의 출제와 비슷해져가는 그런 경향을 매년 이제 기출 문제가 공개된 이후에 보여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거의 정점을 찍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공시 문제인지 군시 문제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깔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판례라든지 조문이라든지 뭐 전혀 안 나온 거는 아니었지만 거의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출제된 문제도 충분히 속어법이라든지 기타 정확하게 정답이 보이는 선지들을 배치함으로써 충분히 수험생들이 정오를 가릴 수 있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사례형 문제들이 없지 않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수준 있고 또 깔끔하게 출제가 돼가지고요. 이 해설 강의를 보시는 내년도 군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고 공시 기타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이실지라도 이 2025 군무원 9급 기출은 반드시 풀어보실 거를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괜찮게 출제가 됐고 출제 확률이 높았다라고 예상됐던 중요 최신 판례들도 몇 개가 출제됐고 하는 등의 이유로 여기 수록된 25문제 총 100개의 선지들 중 상당수는 올해 이제 곧 치러질 뭐 국가직 지방직 7급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직 9급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공시 9, 7급이라든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반드시 이 문제 풀어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어떠한 이렇게 출제가 됐길래 저렇게 칭찬을 하는지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자,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은 최빈출 판례 중에 하나죠.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소송. 과거 판례는 이걸 부당이득으로 봐서 민사소송으로 봤지만 판례가 변경됐죠. 이제는 민사가 아니고 뭐다? 당사자로 오라고 하죠. 그리고 2번이 정답이 되겠고 2번은 자주 출제됐던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또 출제가 안 됐던 내용도 아닌데 당사자 소송은 분명히 행정소송이지만 실무상 그냥 뭐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민사소송이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내지 민사집행법상 여러 가지 제도들을 그냥 다 준용해서 써먹어요. 당장 23년도 지방직 9급 시험에 나왔던 거 가처분 제도를 활용을 하고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민지법상 가집행 선고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3번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죠. 원고가 고의 중과실 없이 당사자 소송으로 걸어야 할 재판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걸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게 난 처분이다라고 생각해서 항고소송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공법상 계약을 다투는 거였다든지 이런 경우가 실무상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럼 소송 잘못 걸었다고 각하시키면은 어차피 같은 법원에다가 또 당사자 소송을 걸게 될 거고 서로 간에 귀찮다 이런 거를 교과서적 표현으로 소송 경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각하시키고 또 소송 걸 할 거 없이 어떻게 해라. 소변경하도록 적절하게 성명권을 행사하여 가지고 원고가 당소로 소변경을 하면은 그대로 심리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재작년에 공시에서 출제된 판례죠. 명예퇴직 법관 사례.
자, 법관이 명예퇴직 수당 대상자로 법원행정처장의 지급 결정 처분에 의하여 결정됐을 때 그 법관한테 수당으로 얼마 줄지는 법원행정처장이 처분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 다 정해져 있다. 법령, 명예퇴직 수당에 다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이 법관이 야, 왜 이거밖에 안 줘? 더 줘. 라고 차액만큼의 지급을 청구하고 설령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거부했다 할지라도 이는 사실행위에 그치지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항고소송은 빠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명예퇴직 수당은 당연히 일종의 연금과 똑같은 개념이니까 공법적 법률 관계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게 되고, 그때 피고도 판사들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죠.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행정주체인 대한민국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제 기억이 맞으면 재작년이었나 국가직 구급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다음 2번 이행강제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1번 판례 최빈출 판례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귀 의무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없다 있다예요. 행정청은 그럼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으로 할지 대집행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계속하다가 도저히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싶으면 대집행할지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재량껏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중처벌 즉 중첩적인 제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스페셜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어느 법상 이행강제금이 그러죠? 농지법 사례죠. 그럼 농지법은 여기 써있는 그대로 비송재판이라는 특별한 절차 만들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오직 뭐로만 싸워야 하지 비송재판으로만 싸워야 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처분성을 인정해주지 않죠. 이번에도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맞는 애들 3번. 선지는 길게 쓰여 있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 유일하게 상속 안 되는 거 뭐밖에 없다? 이행강제금밖에 없죠. 일신 전속적이더라.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했다.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 혹 설령 비송재판 시작된 후일지라 할지라도 그 비송재판 당사자가 사망했네. 더 이상 재판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 거죠. 바로 소송 종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행정 목적 실현 또는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걸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명령에서 정한 기간 지났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한 이상 이행강제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모두 달성됐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죠. 자, 하나같이 최빈출 판례들로 구성된 이행강제금 문제였습니다. 다음 3번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최근 변호사 시험에서 이제 변경 처분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저 또한 혹시 하는 마음에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군시에서 이렇게 변경 처분 내용이 먼저 출제가 돼버렸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글만 길 뿐이에요. 자, 후행 변경 처분이 있었는데 그 후행 변경 처분이 선행 처분 일부만 소폭 변경하는 거고 그 후행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행 처분이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존재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때 선행 처분 가지고 다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그런 경우 후행 처분은 선행 처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에요. 써 있는 그대로죠. 선행 처분의 내용을 후행 처분이 조금 바꿔주면 그친다. 그럼 후행 처분은 바꿔주는 거 그대로 있는 거고 선행 처분은 변경되지 않는 선에선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선행 처분의 중요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다 바꿔버렸대요. 후행 처분이. 그럼 더 이상 뭐는 존재하지 않고 없어지게 될까요? 선행 처분은 그 변경하는 후행 처분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선지가 되겠고 처음 출제되었죠. 다음 2번 최빈출 내용이자 찾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불가쟁력이 생겼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절대로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해주지 않죠. X입니다. 앞에 두 줄까지는 맞지만 뒤에 불가증력 생긴 부분이 틀려서 또 2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맞는 애들 계속 확인을 해볼게요. 이 3번 선지는 올해 국가직에도 출제가 된 내용 그대로 다시 나왔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했는데 또 신청했고 또 거부했다. 그럼 두 번째 신청의 제목이 어떻게 써있든 그 두 번째 신청의 실질적인 내용이 허가 신청하는 것이었다면 이런 두 번째 거부 행위도 무엇이다? 또 하나의 독립한 거부 처분이라고 보죠. 그 다음 4번 비교정 최식 판례 중에 하나죠. 2020년 판례가 되는데 총포협회 이건 법에 의해 설립과 회원가입이 강제된 공법상 재단법인 즉 행정 주체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행정청의 지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협회가 자기네 회원들한테 야 회비 좀 내라 라고 한 회비 납부 통지는 단순히 민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상 통제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다?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다음 4번 행기법상 기간계산 문제. 이거는 뭐 100번을 연습해도 부족하지 않은 문제죠. 출제 확률이 매우 높은 조문이니까요.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하고, 자, 행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갑자기 쓸데없이 뜬금없이 민원처리법이 왜 나와요? 이 법, 행기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에 대해선 또 민은 똑같네요. 네, 민법에 따르죠. 자, 다음 기간 계산을 사례형으로 2번과 3번에서 출제를 했는데 자,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이래요. 그럼 국민에게 유리하게 날짜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첫날을 어떻게 할까요? 넣어줘야 하죠.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끝나잖아요. 따라서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등의 날짜 계산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날을 넣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3번이죠.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래요. 둘 다 행기법 6조 2항의 내용이죠. 6조 2항 1호, 2호의 내용이고 둘의 내용은 공통되어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을 유리하게끔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줘야 이 침익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니까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로 끝나버리죠. 정답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은 작년에 국가직에도 출제됐던 조문이죠. 법령공포법 7조 2호 조문. 자, 일정 기간 경과한 날부터 법령을 시행한다. 첫날 는다 뺀다 뺍니다. 2번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권익 제한하는 처분, 의무 부과하는 처분은 첫날을 넣어주고 법령 시행일 계산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경과할 때는 안 넣어주는 거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5번 행정입법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 1번 판례의 경우 요 바로 윗줄 내용들이 올해 지방직 구급시험에 출제가 됐죠. 즉 똑같은 판례고 여기 위에 한 세 줄은 올해 지방직에 출제, 밑에 있는 내용은 바로 군시에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헌법이 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딱 세 가지예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러니까 위임은 그 세 군데에다가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무엇에 그친다? 예시에 그치니까 대통령, 총리, 부령 말고 얻다가 위임하는 것도 가능함. 고시, 훈령, 예규, 지침과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쨌든 법이 위임하는 거니까 법률요법 원칙, 즉 국회 입법의 원칙과 저촉, 상치되지도 않더라. 바로 법령 보충 규칙을 만들 수 있다라는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선지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7급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이죠. 자, 우리 헌법은 107조 2항을 통해 가지고 법규 명령에 대한 사법심사에 대해 구체적 규범 통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란 뜻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 조항만 법원이 그 법규 명령이 위헌 위법한지를 심사해 준다는 뜻이고 문자 그대로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을 통해 위헌 위법인지 재판해 줄 내용은 무엇에 한정된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원칙적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여러분 1번과 3번이 지금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번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한다. 그러니까 법령 보충 규칙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만들 수 있겠냐? 자, 입법자, 국회에게 너무너무 디테일한 규율을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 행정부화가 그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국회가 직접 만들기 어려운 걸 대신 위임받아 만들므로써 그 법률의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전문적 영역, 기술적인 사항 또는 단순 반복적인 어떤 경미한 사안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행정규칙으로 위임받아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광범위한 영역에서는 아니고 제한된 영역에서요. 요 판결 이후 부분이 나온 거는 최초의 출제이기는 해요. 근데 법령 보충 규칙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셨다면은 아니 일본에서는 행정규칙에 위임해도 된다며. 근데 여기서는 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은 안 된다고 해? 이미 앞뒤가 안 맞죠. 3번은 문장이 좀 어려웠을 뿐 내용 자체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답 3번이죠. 다 법령 보충 규칙 문제였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문적인 영역, 가변적인 영역, 기술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법률로 모두 정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법규 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야 행정부 그냥 행정규칙으로 빠르게 만들어봐 라고 위임하는 필요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법령 보충 규칙이죠. 근데 그렇게 행정규칙에 위임할수록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확률이 높아져요. 왜?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처럼 만들매 있어서 엄격한 절차를 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입적 작용을 하는 위임을 할 때는 가급적 얻다가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규명령이 위임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이 둘은 같은 판례예요. 정답은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3번이었고요. 다음 6번 신뢰보호의 원칙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네요. 자, 병무청 민원팀장의 민원봉사 차원의 상담 뭔지 아시죠? 외국인 영주권자가 와서 저 군대 외국인 아니죠? 영주권자가 와서 저 군대 가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민원인 응대하는 과정에서 말로 안 가실 것 같은데요.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거 갖고는 신뢰보호 인정 안 해준다. 공적 기능 표명 아니다. 맞네요. 정답입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였죠. 그럼 틀린 애들. 자, 행정기본법에 어떤 조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공시에서도 최근까지도 물어봤죠. 재작년 국가직 문제예요. 행정기본법은 직권 취소와 철회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거 공시에서 나온다니까 여러분. 재작년 기출문제예요. 행기법에 어떠한 이 행정작용에 대한 조문 등이 있는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A급이다. 행기법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모두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불문 원칙으로 작용하던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이제 다 성문화되었습니다. 그럼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1번 선지에서 본 공적 견해 표명, 즉 선행 조치여야 하는 거고 이 선행 조치의 범위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 다 들어가죠. 적극적도 되고 소극적도 되고 명시적도 되고 묵시적도 되고 자귀도 되고 부자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확약, 처분, 어떤 사실행위, 법률, 법규명령 모든 것이 다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 다 틀렸죠? 정답은 확인한 대로 1번. 다음 첫 번째 이제 좀 어려웠던 고비 문제가 7번이었죠. 왜냐하면 2번, 3번 둘 다 처음 출제되는 거여서 그러는데 특히 2번은 좀 너무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2번, 3번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고 2번은 좀 긴가민가하긴 했어요. 너무 지엽적인 조문이어가지고. 그렇지만 명확히 정답인 4번이 있었죠. 4번은 어떻게 명확히 맞출 수 있었냐? 같이 읽어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죠.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뭐 스마트폰, 바디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갖고 다니는 영상 녹화기기. 그런 걸 분리하여 정하고 있다. 아니 나 이런 것까지 기억해야 되냐? 기억해야 돼요. 왜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조문이 23년도 9월인가 11월인가 하반기에 신설이 됐죠.
그래서 당장 올해 치러진 소방시험에서도 저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된 조문이 출제가 됐었고, 최근에 이런 신설된 조문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가 딱 보이죠. 이거 생겼구나. CCTV는 원래 있었던 조문이고 이동형 기기와 관련된 게 신설됐습니다. 새롭게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틀린 애들을 역으로 찾아볼게요. 1번부터. 1번은 최빈출 포인트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물론 이 법 자체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는 누구의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 대상 자체가 아예 해당하지 않아요. 그다음 굉장히 지엽적이었던 2번 선지. 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공개가 이루어지는 정보에 이 정보 주체의 어떤 민감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굉장히 그럴싸하게 오선지를 만들었는데 실제 교수님께서 즉시 중단이 아니고 정보 주체한테 알려줘서 야 이거 공개가 이렇게 될 건데 계속 그냥 공개할까 아니면 비공개 너 선택할래 등등 알려서 그 다음에 이 정보 주체의 어떤 의견을 들어 후속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 곧바로 그 제공을 중단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 당장 내가 서비스를 즉시 중단해버리면 정보 주체가 피곤해지게 되거든요.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진 않았죠. 일단 알려주는 게 먼저예요. 굉장히 찾기 어려웠을 선지였었고 3번 이 개인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주민번호는 특히 더 강한 보호를 해주지만 아니, 당장 이거는 그냥 읽으면서 풀 수 있죠. 너의 정보치 너의 어떤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하지만 그래도 주민번호 처리 못한다. 널 위하지만 내가 못하겠네. 이상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처리 못하지만 너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X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처분의 효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최빈출 내용이죠. 처분에 대해 불복 기간이 경과로 확정됐다. 똑같은 말 불가증력 생겼다. 란 뜻은 이 처분이 이제 적법하다고 확정됐다. 가 아니고 단지 취소 소송만 제기할 수 없게 됐을 뿐이죠. 즉 법원의 판결에서와 같은 뭐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전혀 아니더라. 이번에도 적절한 거 찾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처분이 무효인지 즉 효력 유무가 선결 문제가 되었다. 그럼 행정소송법 11조가 정한 바에 따라 그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이거 무효네 아니네를 심리 판단하여서 부당이득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지 반드시 먼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무효 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더라. 선결 문제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국가배상 즉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럼 먼저 취소 소송 걸어서 취소 판결 받음으로써 위법하다는 판단 받아야만 걸 수 있다. 그냥 민사로 국가배상만 걸어도 된다. 똑같아요. 후자죠. 취소 판결 받아야만 국배를 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선지 제가 어제도 그 매일 모의고사 7월달 거 촬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대로 나왔네요. 자, 어제 촬영한 내용이 그대로 있었는데 두 가지 조문을 합친 거다라고 제가 녹화 중 말씀드렸죠. 어제 행소법 11조에 따라 행소법 26조가 준용되는 거고 11조가 무슨 조문이냐 11조의 앞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됐다. 그럼 수소법원이 민사법원은 심리 판단하는 경우 판단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17조, 25조, 26조, 33조 네 가지 행소법 조문이 준용되는데 그중 여러 차례 출제된 건 26조죠. 26조 조문 여기 그대로 써있네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정확히 이렇게 없다라고 해서 23년도 지방직 구급시험에 26조만 X선지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대로 또 활용된 겁니다. X, 아주 고난도 선지가 되겠네요.
다음 9번. 네, 사례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문제 가볼게요. 자, A라는 처분에 불복하는 갑이 이의 신청이나 행심을 제기해서 B라는 결과를 받았다. 좀 재밌었던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자, 1번은 뭘 물어보는 걸까요? 이 처분이 도교법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의가 적용되죠? 전치주의가 적용되죠. 란 뜻은 항고소송 걸기 전에 일단 뭘 거쳐야 된다? 행심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를 물어보는 선지예요. 다음 2번. B의 결과가, 즉 이의시정 행심의 결과가 갑의 신청, 즉 뭐 행정심판이라고 해볼게요. 이 재결이 갑의 신청을 전부 인용한 재결이었다. 제가 행정심판의 재결로 읽겠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에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을 기속하게 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인 처분행정청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것도 최근에 구급시험에서 출제됐던 주제예요. 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인용 재결에 불복할 수 없다죠. 설령 뭐 부당하든지 위법하든지 상관없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 더 나아가서 행정소송으로 불복하기 위해선 부당한 거 가지고는 안 되기도 하죠. 위법함이 있어야 되죠. 그럼 3번. 자, 행기법 조문 물어보는 문제죠. 행기법 36조에 이의신청 걸었고 그 결과 받은 다음 내가 행심행소 걸려고 한다. 제소기간 기산일은 처분이 있으면 안 날이 아닌 결과 통지 받은 날이고 뜬금없이 60일이 나오면 안 되죠. 바로 90일이더라. 네, 행기법 조문 물어보는 문제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4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2010년대 후반에 국가직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해요. 자, 원래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행정청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면 그때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고 소속 장관이 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그래요. 또는 대법원장이 어떤 처분을 했다. 그럼 피고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국회의장이 했다. 피고는 국회 사무총장. 헌재소장이 했다. 헌재사무처장이 각각 피고가 되도록 국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다음 10번. 토지보상법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선지도 최근에 우리 구급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자, 보상의 원칙과 관련하여 사전보상, 전액보상의 원칙. 즉 공사 착수하기 전에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한다. 맞게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것도 공시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중요 판례인데, 자, 어쨌든 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최대한 수용으로 하자, 협의로 하자. 협의가 최고더라.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설령 토수위가 수용 제기를 한 후이라 할지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협의 취득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내용 정답이에요. 다음 3번 선지에 여기까지가 올해 국가직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 되겠고, 뒤에 세 줄은 작년 국가직 7급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공시, 군시는 이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특히 올해 군시 그냥 공시 시험이랑 똑같다 그랬죠. 자, 올해 공시 국가직 9급 시험에 처음 나온 선지 조문이요. 자, 보상액 산정함에 있어서 협의로 취득했다. 그럼 협의 성립 시점의 가격. 여기서의 가격은 부동산의 가격을 말하는 거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가격을 말합니다. 시세가 아니에요. 반대로 재결에 의한 경우다. 네, 그럼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개발이익을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 가격이 변동됐네. 넣어라 빼라. 빼야 되죠. 우리 매일 모의고 있어서 진짜 연습 많이 한 거예요. 이거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되죠. 그 다음 4번. 올해 국회 8급에서도 출제가 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되고, 이것도 제가 어제 촬영할 때 찍은 것 같은데. 자,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건 여러분 손실보상 청구가 아니고 잔여지 매수 청구와 수용 청구의 요건이에요. 그럼 잔여지의 가격이 좀 떨어졌네? 이러면은 종래 목적으로 쓸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떨어진 가격만큼 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쓸 수 있을지라도.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아니고, 물론 손실보상으로 가도 되겠지만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는 거고, 손실보상은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최근에 좀 강조됐던 판례였는데 역시나 군시에서 딱 나왔죠. 다음 11번 처분의 하자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할게요. 1번은 뭐 최빈출 판례죠. 과세 처분 이후에 그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서 헌재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근데 설령 이 과세 처분에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급표는 미치지 않지만 그 이후에 더는 못하죠. 강제징수 체납 처분을 하는 거는 위헌 결정이 기속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했다 할지라도 무효죠. 다음 2번 이건 간단하게 할게요. 너무 빈출되는 거죠. 환경 영향 평가 다 쌩까고 사업계획 승인 났다. 이건 너무 잘못했다 그랬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 3번 과세 전 적부 심사 사례죠. 자, 과세 예고가 있었다라는 뜻은 본 과세 처분하기 전에 너에게 또 하나의 국세기본법이 정한 불복 절차인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해 주겠다는 뜻인데 정확히는 허용하라고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일정한 경우에 무조건 과세 예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그거 청구도 하기 전에 또는 청구했고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즉 결정도 나기 전에 그냥 과세 처분을 해버렸다. 이건 대놓고 세무공무원이 난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 따위는 기다리지 않겠어 라고 네가 제도를 날려버린 꼴이 돼요. 너무나 중대 명백한 하자. 무효죠. 그래서 물론 2, 3번 좀 1번, 3번 좀 헷갈리셨다 할지라도 4번 보고 바로 맞추셨어야죠. 제일 쉬운 문제 청문 절차 하자잖아요. 무효가 아니고 무엇이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죠. 절차 하자니까요. 다음 12번 처분의 소멸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1번 선지 표현 방식만 좀 달리 나왔을 뿐인데 올해 국가직에서도 똑같은 문제 나왔었죠. 과세 처분의 취소를 직권 취소하여 원 부과 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 국민에게 침익적 결과가 되니까. 따라서 과세 처분을 취소 처분하고 그걸 다시 취소한다 할지라도 본 과세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거나 하진 않아요. 행정청으로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못한다. 그리고 2번 선지도 여러분 취소의 취소 개념으로 공부하시자. 이것도 매일 모의고사에서 많이 연습하셨던 거죠. 원래 원 처분이 현역 처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익으로 바꿔주죠. 그게 바로 보충역 처분이에요. 이걸 일종의 일부 취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까줬잖아요. 현역에서 공익으로. 근데 이 보충역 편입 처분, 새로운 처분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보충역 처분을 취소한 거예요. 다시. 취소의 취소죠. 그러니까 이거 취소됐다라고 해서 현역이 살아나 버리면은 국민에게 무슨 결과? 침익적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과세 처분의 취소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현역을 공익으로 바꿔주고 다시 취소하는 현역으로 가라라는 건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 3번은 뭐 신체 등위 판정으로만 보통 출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나온 적은 처음이죠. 근데 너무 별 내용 없죠. 군의관이 너 신검 몇 급임 이란 신체 등위 판정이 세상에 뇌물받아 이루어졌대요. 하자 있죠.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한 지방병무청장의 병역 처분은 당연히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권으로 뭐 할 수 있음?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참고로 그동안 출제됐던 내용은 이 군의관이 한 신체 등위 판정 너 신검 몇 급임은 처분이다 사실행이다. 사실행이죠. 이건 행정청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 자체로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처분입니다.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건 철회의 그냥 개념을 말해주고 있죠. 철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즉 완전히 적법한 처분을 사후적으로 그 효력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시로 소급해서가 아니고 어디로요?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원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이죠. 라는 철회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판례였습니다. 4번이 정답.
다음 13번 대법원 판례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도 워낙에 자주 나오는 판례죠.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관해 다툼이 생겼다. 행정 주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갖고 싸움 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사가 아니고 무엇이다? 당사자로 가야 되죠. 그 다음 2번은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왜냐? 행정법 강론 문제입니다. 이거는 모른 채로 풀으셨어야 될 거고, 공교롭게 이 올해 군무원 9급 시험도 작년과 똑같아요. 작년 9급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군시 9급이요. 강론 문제가 단독 문제로는 출제됨 없이 두 개의 선지가 등장했었는데 올해도 딱 두 개의 선지만 등장을 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요 최신 판례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판시된 최신 판례인데 일단 몰랐다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아시고 푸신 수험생은 총론 준비하신 수험생 중에 없으셨을 거예요. 그럼 3번 너무 중요했던 판례죠. 원고가 고의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걸어야 될 걸 민사로 잘못 걸었다. 근데 수소법원이 행소 관할을 갖고 있다.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이죠. 예를 들어 내가 대전지방법원에 항고소송으로 걸어야 될 걸 민사소송으로 잘못 걸어요. 그럼 대전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가 이제 사건을 배당받았고 딱 보니까 이거 항고로 걸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에 판사님 드리면 돼요. 민사재판부에서 행정재판부로 재판부만 넘겨버리는 이 부 배당을 다시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소변경 절차를 통해 그냥 대전지방법원 그 법원에서 그냥 재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와 달리 이게 서울이었다. 그럼 서울에 있는 모든 민사재판부가 설치된 지방법원은 행정사건 관할이 없죠. 서울에 있는 모든 행정사건은 오직 어디서 전담하니까? 서울 행정법원에서만 전담하니까. 그럼 지방법원 판사들은 어떻게 해줘라? 행법으로 이송을 해줘야 하죠. 그다음 정답이 매우 간단했죠. 4번이 정답. 세금과 관련된 거는 부당이득 하나 빼곤 전부 다 공법 관계다. 따라서 조세 채권 존재 확인. 네, 세금과 관련된 거죠. 민사가 아니고 바로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강론 내용이지만 가볍게만 말씀드리면은 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어떤 지자체가 중요 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이 어떤 재산을 팔거나 사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대놓고 지방자치법의 조문에 위반되는 동시에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건 무효인 계약이라고 봐요. 모르셔도 돼요. 9급 수험생들께서는요. 다음 14번 행정계획 틀린 걸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요 내용도 3년 전에 신설된 조문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바로 요 조문이죠. 행정절차법은 40조의 3인가 4라는 조문을 통해 형량 명령 조문을 뒀습니다. 네, 관련된 여러 이익을 형량해라.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 정확하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행정계획은 다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계획 재량 처분이죠. 네,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요. 그 다음 3번 세상에 3번 어디서 나왔던 거죠? 환지계획은 처분이다. 정확히 이렇게 X선지로 올해 국가직에 출제가 됐던 거죠. 우리끼는 어떻게 읽자? 환지기본계획이라고 읽자. 그리고 4번 선지도 올해 출제가 됐었죠. 바로 94년도 서울대 판례잖아요. 비구속적 계획이지만 두 가지 요건. 기본권 건드리고 예상되면은 예외적으로 뭐는 가능하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한다. 정답은 틀린 내용 3번이었고요. 다음 15번 대집행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이번 군시는 참 시간은 많이 걸리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너무 길죠. 참고로 1번은 여러분 대집행법 조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갖다 붙이신 거예요. 대집행법, 그 대집행 가능하다는 조문을. 이게 2조 1항인지 3조 1항인지 제가 숫자가 헷갈리는데 아마 2조 1항일 겁니다. 자,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다음에 두 가지 경우로 발생해야 돼요. 첫 번째, 법률이 직접 명령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 물론 요즘엔 더 법이 개정돼 가지고
법률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위임한 명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돼 있죠. 어쨌든 법률에 따른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바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즉 대체적 그다음 행할 수 있는 자기 의무를 네가 안 한다. 바로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완성됐고 비례의 원칙 요건 두 가지 더 나와야 되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다음 내버려두면 심각하게 뭘 해친다? 공익을 해친다. 여기까지가 바로 대집행법이 말해주고 있는 대집행의 5가지 요건이죠. 그러면 직접 이제 네가 해야 될 걸 내가 하죠.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한테 맡겨가지고 즉 철거업체한테 맡겨서 철거를 하게 하고 거기 들어간 돈을 징수한다. 대집행법 이 긴 조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동그라미였네요. 그러니까 1, 2번이 지금 모순되죠. 당장 대집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음? 제3자 철거업체한테 맡길 수도 있음.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뭐 방금 1번 선지 읽으면서 설명드렸죠. 공법상 대체적 자기의무만이 그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 가져와 라는 퇴거 명도 의무는 대표적인 네가 직접 해줘야 되는 비대체적 의무죠. 그러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 16번. 자, 이건 또 사례형 문제네요. 행정청이 A 처분을 했고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안 심리 결과 A 처분이 부당하거나 일부 위법한 거로 판단됐대요. 원래 소송에서는 부당한 여부는 판단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일부 위법하더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바로 1번에서 나오네요. 부당한 처분에 불과하다. 그럼 부당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적법하지만 베스트는 아니었다는 뜻이죠. 부당한 처분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처분의 카테고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사법부인 법원으로서는 이른바 합법성심사, 이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부당함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갑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다만 행정심판이었다면 갑은 이기게 될 거예요. 왜냐? 같은 행정기구인 행정심판위원회는 합목적성심사, 즉 당부당 여부까지 같이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두 번째, 이 처분이 기속적인 과세 처분이었다. 그리고 정당한 부과 금액이 산출된다. 그럼 법원은 어떻게 적법한 부분 남겨놓고 그걸 초과한 일부만을 취소해야 되죠. 즉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 적법한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전부 취소를 하지 않고 일부 취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3번과 4번 선지 보고 좀 놀란 게 국가직 시험 들어가신 교수님이 출제하셨다. 내지는 국가직 지방직 모두 들어가신 교수님이 출제하셨구나라는 합리적인 의심 내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3번 선지 올해 지방직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던 5번 선지와 그 출제 포인트를 같이 하죠.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과 이송. 우리 지방직 구급시험에서는 병합으로 나왔죠. 병합은 어느 법원에서만 가능하다. 행정소송에다가 민사를 병합시키는 거지. 민사법원에다가 행정을 병합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올해 지방직에서 동그라미로 나온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관련 청구 소송을 이송시킨다. 어느 법원에서 어디로 이송시켜라. 민사소송 등이 계속된 관련 법원이 취소소송이 계속된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읽어볼게요. 취소소송을 관련된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거꾸로 된 거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는 올해 지방직 시험의 그것과 출제 포인트를 똑같이 하는 문제가 되겠고 4번 선지는 올해 국가직에 출제된 판례 그대로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사례형으로 바뀐 거 빼면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그게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했다. 이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무엇임? 재량행위임. 그럼 법원은 일부 취소, 전부 취소해야죠. 왜냐?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결론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사법부인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취소밖에 못한다. 따라서 확인한 대로 어려웠던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손해배상 제도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 예, 정답은 쉬웠는데 문장이 길어서 저도 처음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도 길어가지고 정답은 여기죠. 1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행정 규칙대로 처분을 하셨다. 그러니까 무조건 적법하다. 아니죠. 행정 규칙대로 처분했다 할지라도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서 위법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처분은 이렇게 위법하다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잘못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은 대내적 구속력에 따라 행정규칙대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령 행정규칙대로 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날아갔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한테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답은 1번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공무원 개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평균적 공무원, 바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이런 걸 추상적 과실이라고 부르고, 과실은 다른 말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의 의무 또한 공무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 그래서 객관적 정당성 상실, 이건 위법이라는 개념이죠. 이러면 국가배상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관리 업무래요. 면허증은 지자체에서 주나요? 지방경찰청장이 주나요? 지방경찰청장이 줍니다. 즉 국가기관에 의해 발급되는 거고, 달리 말해서 운전면허 발급 업무는 국가사무예요. 같은 취지에서 면허 시험을 관리하는 업무도 다 국가사무다. 근데 지자체장한테 토스하네, 이런 걸 다 무슨 사무라고 하죠?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하죠. 그럼 이때 이 면허 시험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사무 귀속 주체는 이 업무를 맡긴 누구임?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는 사무 귀속 주체로서 당연히 손배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영조물 책임과 관련된 거였죠. 그리고 영조물 책임에 있어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하자의 개념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꼭 완전 무결하지 못했다. 세상 사는 일에 완전 무결한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는 단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상식적인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정성, 즉 케바케다 이 말이에요. 이런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면은 하자가 없는 것이 됩니다. 다음 18번 정보공개법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 1번 선지 작년에 국가직에서 그대로 출제됐던 신설된 조문 중에 하나죠. 내용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데 신설됐다 보니까 작년 국가직에 출제됐고 올해 군시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같이 그냥 읽어볼게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전자적 형태, 즉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이미 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대요. 그럼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별도로 공개 청구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알아서 공개 먼저 해라 라는 이런 조문이 생겼습니다. 2번도 신설된 조문이고 이미 국회직을 비롯한 다양한 시험에서 출제됐죠.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최소한의 어떤 대응 장치를 마련해 놓은 조문이었고, 자, 정보 공개 청구에서 그거에 대한 결정 통지 받은 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공개 청구 또 하고 앉았다. 그때마다 공개할지 말지 그걸 심사 결정하는 건 너무 행정력 낭비니까 온갖 사정 종합해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다. 키워드 네 글자 종결 처리해버릴 수 있다는 조문이 생겼죠.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 3번. 자, 정보 공개에 대한 비공개 결정 등을 다투는 불복 방법은 3가지가 있죠. 이의신청, 행심, 행소 모두 다 있고 그 불복 절차를 들어갈 수 있는 미니멈 날짜는 20일이에요. 왜냐? 정보 공개 청구가 있으면 공공기관은 원칙 10일,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10일 연장, 그래서 최장 20일 내로는 결론을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에 불복하거나 20일 지나도록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의신청도 갈 수 있고 행심도 갈 수 있고 행소도 갈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치과의사 기출문제이고 굉장히 오랜만에 출제됐던 판례이고 임팩트 있는
케이스다 보니까 보통 한 번 들으시면 잘 안 까먹으실 거예요. 문제 만드는데 돈 많이 들고 힘들다. 그러니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치과의사 국시는 공개, 비공개, 비공개로 봤죠. X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19번 처분 종합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1번은 여러분이 아이에 암기하실 정도가 돼야죠. 그냥 말씀하실 정도가 돼야 돼요. 비록 처분을 위법할지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인 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행정법원 등이 취소 처리하기 전까지는 유효다. 무슨 력? 공정력이죠. 네, 공정력의 개념 그 자체예요. 행기법 조문이죠. 다음 이거 또 나왔었네요. 교수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내용이다 그랬죠. 이놈의 자동적 처분. 재작년 지방직 시험에도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잖아요. 뭐만큼은 AI한테 맡길 수 없다. 재량권 행사는 사람이 해라.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자동화된 처분을 할 수 없고 기속행위만 하라고 하죠.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신청에 따라 허가해 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어느 시법 적용, 처분시법 적용, 행기법 14조 2항 조문이었고요. 과징금과 형사처벌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죠. 얼마든지 병과 가능합니다. 즉 이중처벌에 위반되지 않아요. 다음 20번 대법원 판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자, 1번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 강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강론 주제에 또 좀 지엽적인 내용인데 모르셨다 생각한 채로 뒤에부터 역순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답을요. 자, 4번은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공시 9급에도 출제됐던 거죠.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취하, 네 글자로 구소취하, 그 다음 새로운 소가 제기됐다. 신소제기. 이런 거를 바로 민소법에 따른 교환적 변경이라고 하죠. 구소취하 신소제기요. 그럼 이런 민소법에 따른 소변경이 있었을 때 새롭게 변경된 소가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는 어느 시 기준으로 판단? 소 변경 신청 시, 즉 청구 취지 추가 변경 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2번은 최빈출 판례 중에 하나죠. 재작년 국가직 9급 시험에 등장했던 판례고 그때 X선지로 나왔던 게 이번엔 동그라미 선지로 나왔네요. 어떤 처분에 법의 근거가 있는지 절차 지켰는지. 여러분 사전 통지 안 하고 침입적 처분을 하면 처분이 아닌가요? 아니죠. 위법한 처분을 한 거죠. 즉 절차를 지켰는지 법의 근거가 있는지는 이 처분이 위법적법한지를 따지는 본안에서 따질 요소지 처분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소송 요건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그럼 2번 선지, 이것도 좀 말이 긴데 꼼꼼히 잘 읽어보시면 그냥 말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과세 대상이 되지, 즉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내용이 있었대요. 근데 공무원이 실수해가지고 이거 세금 때릴 수 있네 라고 오인을 했는데 그걸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수할 만했다 이 말이죠. 왜 그랬냐? 이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가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자, 그럼 정말 바쁘고 힘든 이 공무원이 정확하게 조사해야만 이게 세금 때릴 수 있는 건지 알 수 있었다. 근데 실수로 그렇진 못해가지고 처분을 했다. 그럼 이때 이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다는 뜻일까요? 명백하진 않다는 뜻일까요? 명백하진 않다는 뜻이에요. 잘 몰랐다.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설령 하자가 중대했다 할지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무효는 아닌 겁니다. 이 문제를 맞추셨다면 지금 제가 푸는 방식 이렇게 속어법으로 푸셨을 거고 결론적으로 1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총론 들으시는 수업 9급 선생님께서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너무 지엽적인 강론 내용이에요. 자,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 요건은 우리 현 국토계획법상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고시를 해야 되고 그 고시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왜냐? 이런 도시계획 결정 같은 거는 다 문자 그대로 도시를 대상으로 어떤 구획을 나눠서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글로만 보면 도대체 어디가 무슨 지역이라고 알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도면 첨부해가지고 딱
직관적으로 육안으로 그림을 통해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구나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결과 이 도시계획 결정 효력의 구체적인 그 범위는 이 도면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 그 내용 알아보기도 어려운 어딨죠? 이 도시계획 결정 고시하는 도면만 갖고는 확정되지 않고 반드시 같이 붙은 지적고시 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라고 해요. 라고 길게 설명드렸지만 9급 수험생들께서 아실 필요 전혀 없고요. 7급 수험생들께서도 이거 너무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가볍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돼요.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도면을 봐야 된다? 지적고시 도면까지 봐야 한다. 너무 지엽적이었다. 자, 그럼 21번 이제 마지막 5문제 남았네요. 공법상 계약 옳지 않은 걸 찾아라. 1번은 뭐 간단한 내용이죠. 공법상 계약을 다투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뭘로 가죠? 네, 당사자 소송으로 가고요. 2번은 행기법 27조 조문이죠. 공법상 계약 체결할 때는 당연히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죠. 여기에 그 조문까지 적어놓진 않았지만요. 그 다음 3번은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었던 좀 지엽적인 내용인데 몰랐다고 치고 4번을 먼저 가볼게요. 이것도 쓸데없이 말만 더럽게 길게 써놨는데 여러분 첫 줄 마지막 줄 보시고 끝이에요.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처분이다 공법상 계약의 해지다. 공법상 계약의 해지죠. 라고 딱 떠오르실 정도로 이건 세팅이 돼 있으셔야 되는 빈출 판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줄 뭘 갖고 싸워라? 당사자 소송 갖고 싸워야 하는 거고 따라서 소거하는 식으로 3번이 정답인 걸 찾았으면 됩니다. 자,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일할 이제 직원들을 뽑았대요. 그 직원들이 근로관계가 생긴 거죠. 이건 제가 비슷한 예시들을 만들어 볼게요. KBS와 직원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그 다음 어떤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임직원과의 관계 종합시켜 볼까요? 공기업과 직원과의 관계를 판례는 뭘로 본다? 사법관계로 보죠.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래요. 똑같아요. 이 소속 직원 단순한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에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고 뭐라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좀 지엽적이긴 했죠. 물론 그렇지만 소거법으로 푸실 수 있게끔 출제 교수님들 출제를 해주신 거예요. 다음 22번 인가에 대한 걸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합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건 진짜 찐 인가죠. 당연히 특허가 아니에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들이 정비사업 직접 시행한대요. 그럼 이자들한테 하는 사업 시행 인가는 써 있는 건 인가지만 읽을 때 무엇이죠? 특허죠. 왜냐? 바로 밑에 나오네요. 너한테 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지위를 부여해 준다?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해 준다. 따라서 특허, 설권적 처분 정답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게 되면은 이 조합이 만든 관리처분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 되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독자적인 처분이 돼버리죠. 근데 기본 행위가 되는 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기본 행위인 총회 결의는 구속적 행정계획인 관리처분 계획의 단순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절차하자고 있다고 해서 절차 갖고 싸우면 안 되고 결과물인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항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 S급 판례죠. 재개발 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4번 자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 행위 인가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죠. 즉 효력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인가가 있네. 그럼 효력을 발하게 되는데 인가가 행해진 시점부터 효력을 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국토계획 다시 부동산 공시법상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에는 토지 기본 행위인 그러니까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로 효력이 없다가 나중에 인가를 받으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건 케바케예요. 무조건 인가 행해진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소급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4번이 좀 어려우셨을 텐데 네, 어쨌든 2번에서 명확히 정답인 게 배치가 돼 있었죠. 다음 23번 절차법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1번은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년부터 좀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올해 군시에서 처음 출제가 됐죠. 법인 아닌 사단지단, 교회 등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비록 법인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 주체가 될 수 없고 당사자 능력도 없지만 행정심판법 조문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행정심판도 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도 될 수 있다. 행정 절차 권리를 갖는 당사자 등도 될 수 있습니다. 2번은 쉬운 내용이네요. 온라인 송달은 언제만 가능하다? 예,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당연히 이메일 주소 등을 알려줘야겠죠. 또는 뭐 전자문서 주소라든지요. 다음 3번 정말 별거 없는 조문인데 재작년 국가직 구급시험에 나온 조문이기도 하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 더 가까운 거기다가 접수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라고 다른 행정청에 얼마든지 접수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4번 선지 이거 아주 괜찮게 함정판 선지여가지고 제가 앞으로 뭐 매일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번 써먹으려고 해요. 아주 잘 만든 선지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명급이랑 긴 반성. 올해 지방직 구급시험에선 이 모명급이 각각 하나씩 다 출제가 됐었죠. 모명급 뭔가요? 네 신청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해준다.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네가 이유를 알고 있으니 명백하다. 급하다. 그러니까 모명급이면 뭐한다?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모명급은요. 물론 이 경우에 또 네가 요청하면은 명급의 경우에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지만 사후적으로라도 모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럼 긴반성은 뭐죠 여러분? 긴급하다.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된다. 성질상 못하겠다. 이거는 의견 청취 절차, 즉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의 생략 사유예요. 정확히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주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려서 여러분께 이제 여러 번 함정으로 이 4번 선지는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됐죠. 잘못 연결된 거예요.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겁나 맞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이유 제시의 생략 사유인 모명급은 아닌 거예요. 찾기 좀 어려우셨을 문제인데 이거 아주 잘 만든 문제죠. 4번이 정답. 그 다음 24번 대법원 판례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선지 더럽게 기네요. 그치만 진짜 별 내용은 없습니다. 비슷한 출제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셨던 거고 여러분 두 단어만 체크할게요. 해임 처분 당연 퇴직 끝. 자 선생님이 잘려요. 그래서 열심히 소송 걸어서 싸우고 있는데 형사 판결이 확정돼서 당연 퇴직 됐습니다. 그럼 이겨봤자 복직은 못하죠. 당연퇴직 됐으니까. 그치만 이거 너무 익숙한 구조잖아요. 만약 이거 날려버리면 내가 이 날아간 순간부터 당연퇴직 기간까지 못 받으면 뭘 받을 수 있음? 돈 받을 수 있죠. 바로 그 판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결론 법률상 이익이 힌트를 주죠. 해임 처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 네가 뭘 받을 수 있다? 돈 받을 수 있네. 네, 그런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겁니다. 예, 긴 문장에 현혹되어 있지만 않으셨다면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예요. 정답 1번. 그 다음 2번. 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정보공개 청구권은 헌법상 알 권리에서 비롯된 권리고 이건 자유권적 성질도 갖고 있는 구체적 권리예요. 따라서 그 자체가 바로 원고적격을 인정해주는 법률상 이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투고 싶다. 원고적격 증명은 너무나 간단해요. 나 공개 청구 거부당했음만 말하면 끝입니다.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이익을 요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3번 요게 제가 최신 판례 강의 때 설명드렸던 아직 한 번도 출제 안 된 작년에 판시된 최신 판례 중에 하나인데 그게 하나 출제됐죠. 자, 집합 건물 공용 부분, 집합 건물이란 지금 우리 학원은 아니죠.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여러 호실들이 있는 것 중 주거 건물이 아닌 거를 그러니까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오피스텔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공용 부분은 뭐냐? 뭐 화장실, 엘리베이터, 복도 같이 쓰는 거. 이런 게 공용 부분이에요. 그거의 대수선은 뭐냐? 완전 싹 다 뜯어 고치겠다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누가 하냐? 집합 건물의 관리단이 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일정한 규모를 갖춘 집합건물은 반드시 그 관리 행위의 주체가 되는 관리단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이 대수선을 하든 뭐가 됐든 일련의 처분에 대해서의 직접 상대방은 관리단이 돼요. 대수선 신청도 관리단이 하는 거고. 근데 관리단이 상대방일지라도 구분 소유자들, 예를 들어 뭐 101동 202호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거 뭐 쓸데없이 돈 써가지고 왜 고쳐?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걸 다툴 원고 적격 인정된다고 본 최신 판례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니까 이거 관리비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어마어마하게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 삽질이다. 관리비만 낭비하는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본 처음 출제된 최신 판례입니다. 다음 4번은 그냥 일반론적인 내용이죠. 처분이 취소됐다. 그럼 없잖아요. 따라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는 소이익은 당연히 없겠죠. 즉 취소 소송 계속 중에 행정청이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 소는 각하된다는 판례예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 저는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 견책의 징계 처분 보고 바로 마지막으로 가죠. 왜냐? 너무 중요했던 최신 판례거든요. 작년 7급 시험에 바로 출제가 됐는데 군시에 또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매일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가운데만은 다 필요 없습니다. 스토리 외우고 계시면은. 내가 사단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죠. 견책에.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어가지고 왜 내가 징계를 받았는지 알고 싶다. 회의록 까라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동시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 정보 공개 청구가 비공개 결정이 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취소 소송 걸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와중에 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어떻게 됐음? 기각당해서 끝났죠. 라는 말은 난 이제 이 정보 얻어봤자 쓸 데가 없어진 거예요. 어차피 더 이상 내가 징계를 안 받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쓸모없는 정보가 됐다. 일지라도 우리 정보공개법은 쓸모 있는 정보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진 않죠. 그냥 궁금하면 뭐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놓기 때문에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 최신 판례 또 출제가 된 겁니다. 1번이 정답. 그다음 2번 법무사 사무실 사례죠.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법무사가 자기네 협회한테 직원 채용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 법무사회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 법무사한테 한 채용 승인 거부나 취소 처분은 말 그대로 처분이에요. 그리고 이때 취업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 직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내가 이 신청을 한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원고 적격을 갖는다라고 보죠. 그 다음 3번은 워낙 유명한 빈출 판례이기도 하니까요. 권익위가 소방청장한테 뭐한 사례, 조치 요구한 사례. 원래 소방청장은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어서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지만 권익위가 조치 요구를 했는데 이게 엉망진창인 내용인 것 같다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다툴 방법이 현행법상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 하나밖에 없음. 항고소송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을 인정을 해주죠. 그 다음 마지막 내용 피고 적격 문제네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죠. 근데 대리다라고 표시하면서 했다. 그러면은
대리를 표시했다는 말은 네가 네 이름 갖고 했다는 게 아니라 네가 날 위해 한다라고 다 말해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아요. 피고는 바로 피대리 기간이 되는 거죠. 어딨죠? 피대리. 이것도 최근에 7급 시험에 한번 출제된 판례인데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올해 치러진 군무원 9급 기출문제 25개를 모두 보셨고요. 총평 때 말씀드렸지만 같이 풀어보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건 더 이상 군식 거 뭐 볼 필요 있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수험생은 이제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언제 어느 시험에서 나왔던 거다. 그 이후 이제는 군시나 공시나 똑같아요. 잘 참고하시면서 내년도 시험 보실 여러분들께 이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